한국의 쇠젓가락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32번가.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한 식당 앞에 30분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미슐랭 맛집일까요? 아닙니다. 평범한 한 식당입니다. 그런데 손님 10명 중 9명이 미국인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쇠로 된 한국 젓가락 주세요. 직원이 당황합니다. 쇠젓가락은 무겁고 미끄러워요. 초보자는 밥 먹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런데도 미국인들은 고집합니다. 한국 젓가락 아니면 안 먹어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그들 대부분 젓가락질을 못해요. 반찬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가락에 쥐가 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말합니다. 두뇌 트레이닝 도구예요. 매일 이걸로 점심 먹고 있어요. 구글 본사가 직원 식당 한국 젓가락을 비치했습니다. 사용 시 뇌 활성도 47% 증가. 한국 젓가락의 비밀,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인도 끝까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맨해튼 32번가 한국 식당 앞이었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정오가 조금 넘은 시각. 뉴욕에서 점심 대기줄이야 흔한 풍경이지만 이건 좀 달랐습니다. 줄에 선 사람들 10명 중 9명이 백인 미국인이었거든요. 아시아계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양복 입은 직장인, 운동복 차림의 대학생, 관광객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까지 다양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인기 있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는 처음 봤어요. 제 이름은 마크 앤더슨입니다. 뉴욕 타임스 푸드 섹션에서 10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죠. 맨해튼의 모든 핫플레이스는 다 취재해봤다고 자부했는데 이 식당은 제 레이더망에 없던 곳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줄 맨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그녀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30분요. 그래도 기다릴만 해요. 30분이나요? 무슨 특별한 메뉴라도 있나요? 아니요, 음식은 그냥 평범한 한식이에요. 제가 온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금속으로 된 젓가락 2개였죠. 스테인리스 재질의 납작한 형태. 한국식 쇠젓가락이었어요. 이거 쓰려고 왔어요. 한국 쇠젓가락이요. 집에서 연습했는데 실전에서 써보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젓가락 때문에 30분을 기다린다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뒤에 선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자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 남학생은 말했죠. 틱톡에서 봤어요. 한국 쇠젓가락 챌린지요. 콩 집기 성공하면 진짜 뿌듯하거든요.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봤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쓰던 그 젓가락이요. 나도 써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식당 안으로 들어갈 차례가 됐을 때였어요. 직원이 손님들을 안내하며 테이블마다 젓가락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미국인 손님이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무젓가락 말고 쇠로 된 거 주세요. 한국식으로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나무젓가락이 더 편하실 텐데요. 아니에요. 쇠젓가락 아니면 안 먹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죠. 식당 주인을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제 질문에 답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손님이 많아졌나요? 3개월 전부터요.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쇠젓가락 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상했죠. 우리도 손님 편하라고 나무젓가락 준비해뒀는데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글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려운 걸 좋아하나 봐요. 쇠젓가락이 제일 쓰기 힘든데 그걸 굳이 연습한다니까요. 그녀는 주방 쪽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저희 식당은 이제 쇠젓가락만 200개 넘게 준비해놨어요. 매일 소독하느라 힘들지만 손님들이 원하니까요. 저는 식당을 나오며 머릿속으로 정리를 시작했어요. 뉴욕 한복판에서 미국인들이 30분씩 줄 서서 기다리는 이유가 쇠젓가락 때문이라니요.
게다가 나무젓가락을 거부하면서까지 쇠젓가락을 고집한다고요? 10년간 푸드 기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트렌드를 봤습니다. 컵케이크 열풍, 아보카도 토스트 유행, 비건 붐까지요. 하지만 식사 도구 자체가 목적이 된 건 처음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쇠젓가락. 단어를 입력하자마자 수백 개의 영상과 기사가 쏟아졌죠. 취재 본능이 발동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도대체 왜 쇠젓가락일까요? 중국 음식점, 일본 음식점은 수십 년 전부터 뉴욕에 있었는데 왜 지금 한국 쇠젓가락만 이렇게 난리일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욕 타임스 본사 12층, 제 자리는 창가 쪽이었죠. 평소라면 커피 한 잔 마시며 여유롭게 시작하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키보드 위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아마존부터 확인했어요. 검색창에 한국 젓가락이라고 입력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매 순위 1위부터 20위까지 전부 한국 쇠젓가락 제품이었어요.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죠. 한 세트에 $30에서 $50까지. 더 놀라운 건 판매량이었습니다. 아마존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제 동료에게 부탁해서 확인한 결과 전년 대비 검색량이 340% 증가했더라고요. 작년 이맘때는 하루 평균 200건 정도였는데 지금은 하루 900건이 넘었습니다. 리뷰를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별점 5점짜리 리뷰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2주 동안 매일 연습했더니 이제 콩도 집을 수 있어요. 제 뇌가 업그레이드된 기분입니다. 별점 3점짜리 리뷰도 재미있었죠.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틱톡에서 본 사람들은 다 성공했는데 나만 못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걸 정복하고 싶어하는 심리. 그게 핵심이었어요. 다음은 틱톡을 확인했습니다. 해시태그 쇠젓가락을 검색하니 조회수가 8억 회를 넘었어요. 8억이요. 믿기지 않는 숫자였죠. 영상들을 하나씩 클릭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미국 대학생이 찍은 거였어요. 기숙사방에서 쇠젓가락으로 땅콩을 집으려고 시도하는 장면이었죠. 10번 넘게 실패하더니 결국 땅콩이 바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댓글이 2만 개가 넘었어요. 나도 30번 시도했는데 아직도 못해요. 한국 애들은 5살 때부터 한다는데 우리는 20살에 못하네요. 이거 정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영상은 영국 여성이 올린 거였습니다. 그녀는 쇠젓가락으로 쌀알 하나를 집는데 성공했고 성공하는 순간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죠. 조회수가 500만 회였어요. 세 번째 영상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설명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는 3가지 젓가락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중국 젓가락은 길고 가벼워요. 큰 접시에서 음식 집기 편하죠. 일본 젓가락은 짧고 끝이 뾰족해요. 생선 가시 빼기 좋고요. 한국 젓가락은요? 무겁고 미끄러워요. 세상에서 제일 쓰기 힘들죠. 하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가장 정확해요. 댓글창이 또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 거구나. 손기술이 다르구나. 이제 이해됐어요. 저는 유튜브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쇠젓가락 챌린지라고 검색하니 영상이 수천 개 나왔어요. 조회수 100만 회 넘는 영상만 30개가 넘었죠. 한 유튜버는 30일 챌린지를 했더라고요. 첫날엔 콩 하나 못 집다가 30일째 되는 날엔 쌀알까지 집는데 성공했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그가 말했어요. 이거 하면서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매일 이런 훈련을 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손기술이 좋을 수밖에 없죠. 독일 유튜버는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는 젓가락 3종류로 정밀 작업 테스트를 했어요. 작은 전자부품을 집어서 옮기는 실험이었죠. 중국 나무젓가락으로는 10개 중 6개 성공. 일본 나무젓가락으로는 10개 중 7개 성공. 한국 쇠젓가락으로는 10개 중 9개 성공. 단, 한국 쇠젓가락은 익숙해지는데 2주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첫째, 사람들은 어려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 한다.
둘째,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속 쇠젓가락 장면이 동기부여가 됐다. 셋째, 성공하면 자랑하고 싶어 한다. 넷째, 쇠젓가락 사용과 손기술 향상을 연관시킨다. 하지만 핵심 질문은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왜 한국만 쇠젓가락을 쓸까요? 중국 음식점은 1960년대부터 뉴욕에 있었어요. 일본 음식점도 1970년대부터 인기였죠. 그런데 왜 지금 한국 쇠젓가락만 이렇게 폭발적 반응을 얻는 걸까요? 저는 검색어를 바꿔봤습니다. 한국 쇠젓가락 역사. 몇 개의 학술 논문과 블로그 글이 나왔어요. 그중 하나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학 연구자가 쓴 글이었죠. 한국은 전통적으로 국물 요리와 발효 음식이 많다. 나무젓가락은 국물을 흡수해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그래서 금속 재질을 선택했다. 위생 때문이었다고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이야기도 나왔어요. 독을 감지하려고 은수저를 썼다는 내용이었죠.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녁 7시. 벌써 4시간째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 기사가 아니었거든요. 문화, 역사, 과학이 다 연결된 이야기였어요. 동료 기자 제시카가 제 책상 앞을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마크, 뭐 그렇게 집중해서 봐? 한국 쇠젓가락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젓가락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틱톡 조회수 8억 회, 아마존 판매량 340% 증가 그래프. 제시카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진짜네. 그런데 왜 하필 쇠젓가락이야? 나무가 더 쉬울 텐데. 그게 핵심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버렸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직접 해봐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서 한국 쇠젓가락 세트를 주문했죠. 빠른 배송으로 내일 도착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다고요. 단순히 유행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왜 전 세계가 가장 어려운 식사 도구에 열광하는지 밝혀내겠다고요. 다음 날 오후 2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뜯자 3개의 포장이 나왔어요. 어제 한꺼번에 주문한 것들이었죠. 중국식 대나무 젓가락, 일본식 나무 젓가락, 그리고 한국식 쇠젓가락. 동료들이 하나둘씩 제 책상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후라 사무실이 한산했거든요. 제시카가 물었어요. 뭐 하려고? 실험이요. 직접 써봐야 차이를 알 것 같아서요. 저는 책상 위에 3종류의 젓가락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땅콩, 포도, 검은 콩을 각각 작은 그릇에 담았죠.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기사에 쓸 자료였습니다. 먼저 중국식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길이를 재보니 25cm 정도 됐어요. 손에 쥐자마자 느낌이 왔죠.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대나무 재질이라 표면이 약간 거칠어서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땅콩을 집어봤습니다. 첫 시도에 성공. 너무 쉬웠어요. 끝부분이 뭉툭했지만 문제없이 집혔습니다. 5개를 연속으로 집어서 옆 그릇으로 옮겼죠. 걸린 시간 5초. 제시카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하네요. 다음 거 해봐요. 일본식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중국 것보다 짧았어요. 약 20cm. 손에 쥐니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끝부분이 뾰족했어요. 연필처럼 말이죠. 포도알을 집어봤습니다. 뾰족한 끝이 포도 표면에 살짝 박히면서 안정적으로 잡혔어요. 이것도 쉬웠습니다. 3개를 연속으로 집는데 3초도 안 걸렸죠. 동료 한 명이 말했어요. 둘 다 쉽네요. 한국 거는 뭐가 다르길래 난리예요? 저는 마지막 젓가락을 꺼냈습니다. 한국 쇠젓가락. 손에 쥐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무거웠습니다. 확실히 앞에 2개보다 훨씬 묵직했죠. 나중에 저울로 재보니 30g 정도 나갔어요. 표면은 매끈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거울처럼 반들반들했어요. 그리고 형태가 독특했죠. 둥글지 않고 위아래가 눌린 것처럼 납작했습니다. 검은 콩을 집어보려고 했습니다. 젓가락 끝으로 콩을 집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콩이 옆으로 튕겨나갔어요. 표면이 너무 미끄러웠거든요. 2번째 시도. 이번엔 힘을 더 줬습니다.
콩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며 책상 아래로 떨어졌죠. 세 번째 시도. 살살 집었습니다. 콩을 집어 올리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옆그릇으로 옮기려는 순간 또 떨어졌습니다. 제시카가 웃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처음 2개는 잘했잖아요. 이거 진짜 어렵네요. 4번째, 5번째, 6번째. 계속 실패했습니다. 콩은 책상 위, 바닥, 제 무릎 위로 튕겨 다녔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10번째 시도쯤 됐을 때 손가락 사이에 쥐가 났습니다. 젓가락을 쥔 검지와 중지가 저리더라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도했어요. 15번째 시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콩을 집어서 옆 그릇까지 옮기는데 성공한 거죠. 하지만 하나 옮기는데 15번이나 실패했어요. 중국 젓가락은 5초 만에 5개를 옮겼는데 말이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주물렀습니다. 동료들은 조용해졌어요. 다들 표정이 진지해졌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매일 쓴다고요? 네. 어릴 때부터 하루 3번씩이요. 미쳤네요. 이렇게 어려운 걸 왜 써요? 바로 그게 제가 알아내려는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방금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쇠젓가락으로 씨름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15번 실패하고 손가락에 쥐나는 장면까지 다 찍혔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니었어요. 중국 젓가락은 편의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길고 가벼워서 큰 접시에서 음식 집기 편하죠. 일본 젓가락은 정교함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뾰족한 끝으로 생선 가시를 빼기 좋고요. 그런데 한국 쇠젓가락은요? 편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겁고 미끄럽고 집기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이런 걸 선택한 걸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수백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쇠젓가락을 고집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쇠젓가락 역사적 이유. 몇 개의 논문과 기사가 나왔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은으로 만든 수저를 사용했다. 비소 같은 독이 닿으면 은이 검게 변하기 때문이다. 이 문화가 양반층으로 퍼지고 점차 서민들도 금속 식기를 선호하게 됐다. 독감지요?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독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계속 쇠젓가락을 쓸까요?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식품학자가 쓴 글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뜨거운 찌개, 발효 음식이 많다. 나무젓가락은 국물을 흡수해 세균이 번식한다. 금속은 끓는 물로 소독이 가능하고 냄새도 배지 않는다. 위생 때문이었구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위생 때문이라면 둥근 쇠젓가락을 만들면 되잖아요. 왜 굳이 납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쇠젓가락으로 저녁을 먹어봤어요. 파스타였는데 10번도 넘게 떨어뜨렸습니다. 포크를 쓰면 3초 만에 끝날 일을 5분 동안 씨름했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 어려운 도구에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에게 제안서를 냈습니다. 한국 출장 가게 해주세요. 직접 현지에서 취재해야 할 것 같아요. 편집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젓가락 때문에 한국까지 가려고요? 이건 단순한 젓가락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화, 역사, 과학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예요. 뉴욕타임스가 다뤄야 할 스토리입니다. 편집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제대로 된 기사 써오세요. 저는 바로 그날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서울행 직항편. 일주일 후 출발이었죠. 그 전까지 매일 쇠젓가락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한국에 가서 현지인들 앞에서 너무 못하면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4시간 비행 끝에 내린 서울은 쌀쌀했어요. 11월 초였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아까웠죠. 첫 목적지는 남대문 시장이었어요. 한국 전통 식기를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평범한 한국 직장인들이었죠.
그들의 가방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점심 도시락과 함께 챙겨온 쇠젓가락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식기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릇, 수저, 젓가락을 파는 가게만 수십 개였어요. 한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쇠젓가락 세트가 진열돼 있었거든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통역 앱을 켜려는데 할머니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뭘 찾으세요? 조금 놀랐어요. 영어를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쇠젓가락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는 미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할머니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녹음기를 꺼냈죠. 한국 가정은 대부분 쇠젓가락을 쓴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가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무는 더러워지잖아요. 국물 먹으면 썩고 냄새 나고요. 국물이요? 네. 우리는 매일 찌개 먹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뜨겁고 국물 많은 음식이죠. 나무젓가락으로 그런 거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무가 뜨거운 국물을 흡수하겠죠. 나무 틈 사이로 국물이 스며들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빨간 고춧가루 든 김치 먹으면 나무가 빨갛게 변해요. 냄새도 배고. 아무리 씻어도 안 없어져요. 몇 달 쓰면 썩기 시작하죠. 할머니는 선반에서 오래된 나무젓가락 하나를 꺼냈습니다. 틈 사이로 검은 곰팡이가 보였어요. 이거 보세요. 나무젓가락 1년 쓰면 이렇게 돼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거 먹고 싶어요? 아니요. 그래서 쇠 쓰는 거예요. 끓는 물에 넣으면 깨끗해져요. 냄새도 안 배고 색도 안 변하고. 우리 할머니, 그 할머니, 또 그 할머니 때부터 그래왔어요. 할머니는 새 쇠젓가락 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반들반들 빛나는 스테인리스 재질이었죠. 이거는 50년 써도 끄떡없어요. 아들한테 물려줘도 돼요. 중국이나 일본은 나무젓가락 쓰는데요. 그 나라는 우리랑 음식이 달라요. 중국은 기름진 볶음 요리 많죠. 나무가 기름 흡수해서 미끄럽지 않게 해요. 일본은 생선 많이 먹어요. 뾰족한 나무젓가락으로 가시 빼기 좋고요. 우리는 국물이에요. 뜨겁고 얼큰한 국물. 나무는 안 맞아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음식 문화에 맞춰 젓가락도 진화한 거였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왕실에서 은수저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옛날 왕은 암살당할까봐 걱정했어요. 음식에 독 타면 은수저가 검게 변한다고 해서 은으로 만들었죠. 양반들도 따라했고요. 그게 내려와서 일반 사람들도 금속 좋아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은수저 써요? 아니요. 이제는 스테인리스 많이 써요. 싸고 튼튼하니까요. 하지만 생각은 똑같아요. 깨끗해야 한다는 거요. 저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실이었어요. 사전에 약속을 잡아뒀거든요. 연구실에 도착하니 50대 여교수가 반겨줬습니다. 김 교수라고 했어요. 그녀는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준비해뒀어요. 보시겠어요? 실험대 위에 2개의 배양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나무젓가락 2주 사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쇠젓가락 2주 사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 교수가 현미경을 가리켰습니다. 직접 보세요. 나무젓가락 샘플을 먼저 봤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니 하얀 점들이 가득했어요. 세균 집락이었죠.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나무젓가락은 2주 사용 후 세균수가 8000 CFU예요. CFU요? 콜로니 형성 단위요. 세균 개수라고 보면 돼요. 다음은 쇠젓가락 샘플이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니 거의 깨끗했어요. 쇠젓가락은 120 CFU. 거의 70배 차이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나무는 미세한 틈이 많아요. 거기 음식물 찌꺼기가 끼죠. 둘째, 나무는 습기를 머금어요. 세균이 살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쇠는요? 표면이 매끈해요. 음식물이 안 끼죠. 그리고 끓는 물에 넣으면 대부분 세균이 죽어요. 나무는 끓는 물에 넣으면 뒤틀려요. 김 교수는 또 다른 실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음식으로 테스트했어요.
김치찌개 국물에 나무젓가락을 담갔다 뺐어요. 3일 후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어요. 쇠젓가락은요? 한 달 후에도 깨끗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이 쇠젓가락을 선택한 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이었네요. 맞아요. 조상들이 현미경으로 본 건 아니지만 경험으로 알았던 거죠. 나무는 금방 더러워진다는 거요. 특히 우리 음식은 뜨겁고 국물 많으니까요. 저는 실험실을 나오며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특성 뜨거운 국물, 발효 음식, 강한 양념. 나무젓가락의 문제점 국물 흡수, 세균 번식, 냄새 배임, 변색. 쇠젓가락의 장점 소독 가능, 냄새 없음, 오래 사용, 위생적.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겁고 불편한 쇠젓가락을 선택한 건 편의 때문이 아니었어요. 위생 때문이었죠.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는 깐깐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뜨겁고 빨간 국물이 펄펄 끓었죠. 쇠젓가락으로 두부를 집었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만약 나무젓가락이었다면 이 뜨거운 국물을 흡수했을 거예요. 빨간 고춧가루 물이 들고 김치 냄새가 배었겠죠. 하지만 쇠젓가락은 깨끗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편의보다 건강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전통 한옥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한옥 체험관을 예약해뒀거든요. 직접 전통 생활을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체험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한옥은 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구조라고 했죠. 60대 남성이 저를 맞았습니다. 박 선생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오늘은 전통 밥상 차리기를 배워보실 거예요. 박 선생은 저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전통 한옥 부엌은 낮은 곳에 있었어요. 조리를 하고 밥상을 준비하는 공간이었죠. 옛날 한국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부엌은 낮고 방은 높아요. 그래서 밥상을 들고 방으로 가야 했죠. 박 선생이 작은 밥상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4달이 달린 낮은 상이었어요. 그 위에 그릇 3개와 쇠젓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안방까지 옮겨보세요. 조심해야 해요. 저는 밥상 양쪽을 잡고 들어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천천히 걸어 나왔죠. 부엌에서 마루로 나가려면 문지방을 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지방. 발을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밥상이 약간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젓가락이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밥상 끝으로 떨어질 뻔했죠. 재빨리 밥상을 평평하게 했습니다. 박 선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놓여있는 건 연습용 둥근 쇠젓가락이에요. 진짜 한국 젓가락이었으면 안 굴러 떨어졌을 거예요. 다시 시도했습니다. 마루를 지나 안방으로 가는 길. 문지방이 또 나왔어요. 이번에도 밥상이 기울었고 둥근 젓가락은 또 굴러갔습니다. 3번째 문지방을 넘을 때는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안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10m 거리였는데 말이죠. 박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옛날 한국집은 문지방이 많았어요. 방마다 문지방이 있었죠. 하루에 3끼 밥상을 나르면 문지방을 10번도 넘게 넘어야 했어요. 그럼 젓가락은 계속 떨어지겠네요. 맞아요. 둥근 젓가락이었다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생각한 거예요. 젓가락을 납작하게 만들면 어떨까? 박 선생은 서랍에서 진짜 한국 쇠젓가락을 꺼냈습니다. 납작한 형태였죠. 밥상 위에 놓고 살짝 기울여 봤어요. 둥근 젓가락은 대굴대굴 굴러갔지만 납작한 젓가락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납작하니까 밥상에 착 달라붙어요. 표면적이 넓어서 마찰력이 크거든요. 저는 2 젓가락을 번갈아 만져봤습니다. 둥근 것은 밥상과 닿는 면이 점처럼 작았어요. 반면 납작한 것은 선처럼 길게 닿았죠.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마찰력이 커요. 그래서 안 굴러 떨어지는 거죠.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납작한 쇠젓가락을 밥상 위에 올렸어요. 부엌에서 안방까지 왕복했죠.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밥상이 기울었지만 젓가락은 끄떡 없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이었다니요. 박 선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납작한 형태가 나온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제작 방식 때문이에요. 그는 작업대 위에 망치와 금속 막대를 가리켰습니다. 옛날에는 방짜 기법으로 만들었어요.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서 펴는 거죠. 둥글게 만들려면 틀이 필요한데 납작하게 만드는 건 쉬워요. 그냥 두들기기만 하면 되니까요. 아, 자연스럽게 납작해지는 거네요. 맞아요. 효율적이죠. 그리고 두들길수록 쇠가 단단해져요. 오래 쓸 수 있고요. 저는 납작한 쇠젓가락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백 년 전 한국 장인이 망치로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뜨거운 쇠가 펴지면서 납작해지는 모습이 그려졌죠. 그렇다면 한국 쇠젓가락의 납작한 형태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첫째, 밥상을 나를 때 굴러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실용성. 둘째, 두들겨서 만드는 제작 방식의 자연스러운 결과.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였습니다. 박 선생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 젓가락이 왜 납작한지 궁금해해요. 우리 조상들은 그냥 편한 대로 만든 건데요. 편하다는 게요? 쓰기는 불편하잖아요. 쓰기는 불편해도 생활하기는 편했어요. 밥상 나를 때 떨어뜨릴 걱정 없고 만들기도 쉽고 오래 쓸 수 있고. 조상들은 똑똑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쇠젓가락이 납작한 이유. 첫째는 좌식 문화였습니다. 밥상을 들고 이동해야 했죠. 둘째는 문지방이 많은 한옥 구조. 밥상이 자주 기울어졌습니다. 셋째, 납작한 형태는 마찰력이 높아서 굴러떨어지지 않았어요. 넷째, 방짜 기법으로 두들겨 펴는 제작 방식 때문에 자연스럽게 납작해졌죠. 오후에는 전통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70대 장인이 쇠젓가락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는 쇠막대를 불에 달궜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르자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두들기기 시작했죠. 땅땅땅.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쇠막대가 조금씩 펴졌어요. 둥근 막대가 점점 납작해졌죠. 장인은 식히고 다시 달구고 두들기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1시간 후, 2개의 납작한 쇠젓가락이 완성됐습니다. 장인이 말했어요. 50년 넘게 이 일했어요. 기계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손으로 두들긴 게 더 튼튼해요. 왜요? 망치로 때리면 쇠 조직이 치밀해져요. 더 단단해지죠. 아들, 손자까지 물려줄 수 있어요. 저는 방금 만들어진 젓가락을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어요. 표면은 매끄러웠지만 손에 쥐니 묵직했죠. 30g. 나무 젓가락의 3배 무게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선택한 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위생을 위해 무거운 쇠를 택했고 실용성을 위해 납작한 형태를 만들었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뭔가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요? 무겁고 미끄러운 젓가락을 매일 쓰면서 한국 사람들의 손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음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도구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는 넓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야 뇌과학 연구소가 나왔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벽에 걸린 연구 포스터들을 봤습니다. 손가락 운동과 뇌 발달의 상관관계, 젓가락 사용이 아동 두뇌에 미치는 영향. 제가 궁금해하던 주제들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습니다. 이 교수였어요. 그는 악수를 청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미국 기자가 한국 젓가락에 관심 있다니 신기하네요. 요즘 미국에서 한국 쇠젓가락이 엄청난 유행이에요. 알아요. 제 조카가 뉴욕에 사는데 거기서도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교수는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그가 물었어요. 젓가락 써보셨어요? 네, 연습 중이에요.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당연하죠. 쇠젓가락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식사도구니까요. 실험실 문을 열자 큰 기계가 보였습니다. fMRI 기계라고 했어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장치.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비였죠. 오늘 직접 실험해 보시겠어요? 젓가락 쓸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게 최고의 취재니까요.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먼저 나무젓가락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쇠젓가락으로 해보고요. 뇌 활성도를 비교할 겁니다. 저는 기계 안에 누웠습니다. 머리를 고정하는 장치를 착용했어요. 약간 답답했지만 참을만 했죠. 손에는 특수 제작된 젓가락을 쥐었습니다.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재질이라고 했어요. 화면에 작은 공이 나타났습니다. 이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죠. 화면의 공을 젓가락으로 짚는다고 상상하세요.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여주세요. 저는 나무젓가락을 쥔 채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공을 짚는 동작이었죠. 쉬웠어요. 별로 집중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10분 후 기계에서 나왔습니다. 이 교수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뇌의 운동 영역이 활성화됐어요. 여기 빨간 부분이요. 하지만 범위가 좁죠. 화면에는 뇌 단면도가 나왔습니다. 윗부분 일부만 빨갛게 표시돼 있었어요. 이제 쇠젓가락으로 해볼게요. 다시 기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쇠젓가락을 쥐었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죠. 화면에 같은 공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동작을 해주세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훨씬 더 집중해야 했거든요. 쇠젓가락은 무겁고 미끄러웠죠. 공을 정확히 집으려면 손가락의 힘을 계속 조절해야 했습니다. 너무 세게 쥐면 공이 튕겨나갈 것 같았고 너무 약하게 쥐면 떨어질 것 같았어요. 밀리초 단위로 압력을 바꿔야 했죠. 10분이 지날 때쯤 이마에 땀이 났습니다. 기계에서 나오자 이 교수가 흥분한 표정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맞죠? 엄청난 차이예요. 두 번째 뇌 스캔 이미지는 놀라웠습니다. 빨간 부분이 훨씬 넓었어요. 운동 영역뿐 아니라 전두엽, 손회까지 활성화됐더라고요.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나무젓가락 쓸 때는 운동 피질 일부만 작동했어요. 하지만 쇠젓가락은 달라요. 운동 피질 전체가 활성화됐죠. 거기다 전두엽도 켜졌어요. 전두엽은 계획하고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손회도요. 손회는 정밀한 움직임을 담당하죠.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수치로 보면 47% 더 높아요. 거의 1.5배죠. 같은 동작인데 뇌 사용량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건 드문 일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히 젓가락 재질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 교수는 컴퓨터로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국 아이들 손가락 발달 속도를 조사했거든요. 결과가 흥미로워요.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여러 나라 아동들의 미세근육 발달 곡선이었어요. 한국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18개월 빠르게 손가락 미세근육이 발달해요.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의 협응 능력이 뛰어나죠. 18개월이요? 그게 쇠젓가락 때문인가요? 완전히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관관계는 명확해요. 한국 아이들은 보통 서너 살 때부터 쇠젓가락 연습을 시작해요. 매일 3끼 식사마다요. 이 교수는 젓가락 사용에 필요한 근육을 설명했습니다. 쇠젓가락 쓸 때 손가락 관절이 몇 개 움직이는지 아세요? 30개예요. 미세근육은 60개 넘게 동원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뇌가 밀리초 단위로 조절해야 해요. 마치 악기 연주하는 것 같네요. 비슷해요. 피아노 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하죠. 근데 한국 아이들은 밥 먹을 때마다 이걸 해요. 하루 3번, 1년이면 1000번 넘게, 20년이면 2만 번 넘게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하루 3번 곱하기 365일 곱하기 20년. 결과는 21,900번이었습니다. 2만 번 넘게 뇌 훈련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의도하지 않은 훈련이죠. 한국 부모들은 아이 두뇌 발달시키려고 쇠젓가락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으라고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매일 고강도 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 교수는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특히 수학이랑 과학 점수요. 손가락 정밀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학생들이 수학 잘하는 것도 단순히 공부 많이 해서만은 아니에요. 물론 교육열도 높지만 어릴 때부터 매일 손가락 쓰면서 뇌를 훈련한 효과도 있어요.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쇠젓가락을 선택한 건 위생 때문이었어요. 불편해도 깨끗한 걸 택했죠.
그런데 그 선택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매일 뇌를 훈련하게 된 거예요. 이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손기술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도체, 정밀 기계, 의료 수술. 전부 손끝 감각이 중요한 분야죠. 실제 사례가 있나요? 많죠. 1980년대 삼성이 반도체 시작할 때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삼성이 직원 채용할 때 쇠젓가락 테스트를 했대요. 제한 시간 안에 쇠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통과한 사람들이 반도체 조립 라인에서 일했죠. 와이어 본딩이라고 머리카락보다 얇은 금선을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한국 작업자들의 불량률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낮았대요. 그게 쇠젓가락 덕분이었군요. 어릴 때부터 매일 미끄러운 쇠로 콩 집던 그 감각이 그대로 나온 거죠.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한국 쇠젓가락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 위생을 위한 선택이 두뇌 훈련 도구가 됐고 그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 디지털시티가 있는 곳이었죠. 사전에 약속을 잡아둔 곳은 반도체 역사관이었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전시하는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입구에서 50대 남성이 저를 맞았습니다. 최 부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30년 넘게 삼성 반도체에서 일했다고 했죠.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반도체 기술 취재하시나요? 아니요, 사실은 젓가락 때문에 왔어요. 최 부장이 웃었습니다. 젓가락이요? 그것도 우리 역사에 있긴 하죠. 초창기 얘기인데요. 그는 저를 전시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1980년대 공장 모습이었죠.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여성 작업자들이 현미경 앞에 앉아 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최 부장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983년이에요. 삼성이 처음 반도체 만들기 시작했을 때죠. 당시에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한국이 무슨 반도체를 만드냐고요. 어떻게 시작했나요? 일본이랑 미국에서 기술 배워왔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가르쳐주는 건 기계 돌리는 법뿐이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손기술이었어요. 손기술이요? 네. 와이어 본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부장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확대된 반도체 칩 내부 사진이었죠.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금색 선들이 회로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선이 회로를 연결해요. 굵기가 머리카락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이걸 사람 손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은 기계가 하죠. 근데 1980년대에는 사람이 했어요.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금선을 하나하나 붙이는 거예요. 조금만 삐뚤어지거나 힘 조절 잘못하면 불량품이 나와요. 그럼 숙련된 사람이 필요했겠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숙련공이 없었죠. 그래서 채용할 때 특별한 테스트를 했어요. 최 부장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앞에는 작은 그릇과 쇠젓가락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채용 시험이었어요. 제한 시간 안에 쇠젓가락으로 콩을 옆 그릇으로 옮기기. 몇 개 옮기느냐가 점수였죠. 정말이에요? 네. 처음엔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반도체 회사에서 웬 젓가락 테스트냐고요. 근데 인사팀에서는 확신이 있었어요. 쇠젓가락 잘 쓰는 사람은 손기술이 좋다고요. 결과는 어땠나요? 대박이었죠. 채용된 직원들이 와이어 본딩 배우는 속도가 엄청 빨랐대요. 일본이나 미국 엔지니어들도 놀랐다고 해요. 한국 작업자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요. 최 부장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85년 불량률 통계표였어요. 한국 공장 불량률이 0.3%, 일본은 0.8%, 미국은 1.2%였어요. 거의 3배에서 4배 차이죠. 그게 전부 쇠젓가락 덕분이었나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죠. 근데 현장 책임자들 얘기로는 손기술이 결정적이었대요. 쇠젓가락으로 콩 집던 그 감각이 금선 연결할 때 그대로 나왔다고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진지한 표정. 그들은 몰랐겠죠. 어릴 때부터 매일 밥 먹으며 했던 쇠젓가락질이 국가 산업의 경쟁력이 될 줄은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기계가 대부분 하죠. 근데 정말 정밀한 작업은 아직도 사람이 해요.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예요. 오후에는 국제기능올림픽 한국 대표팀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여러 작업장이 나왔습니다. 용접, 목공, 정밀기계, 전자회로 조립. 각 부스마다 젊은이들이 집중해서 연습하고 있었죠. 코치 한 분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60대 남성이었어요. 국제기능올림픽 아시나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세계 각국의 기능인들이 모여서 실력을 겨루는 대회예요. 용접, 기계, 전자, 건축 등등 50개 넘는 종목이 있죠.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가 제일 잘해요. 종합 우승을 19번 했어요. 2위 국가랑 격차가 엄청나요. 19번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코치가 웃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이 외계인 데려다 쓴다는 농담도 해요. 그 정도로 격차가 크거든요. 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으세요? 한국 사람들 손재주가 남다르죠. 정밀한 작업에 강해요. 그게 쇠젓가락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코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농담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쇠젓가락으로 밥 먹으면서 손가락 훈련이 돼요. 미세한 힘 조절, 정확한 움직임. 그게 기능대회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한 부스에서 20대 청년이 작은 전자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현미경을 보며 핀셋으로 부품을 집어 회로판에 올리고 있었어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 선수는 얼마나 연습했나요? 2년 정도요. 근데 손기술 자체는 어릴 때부터 다져진 거죠. 젓가락질로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채용 시험 사진, 불량률 통계, 국제기능올림픽 우승 기록. 모든 게 연결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위생을 위해 쇠젓가락을 택했습니다. 불편했지만 깨끗한 걸 선택한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이 매일 손기술을 훈련하게 만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20년, 30년 동안요. 그리고 그 훈련된 손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반도체 불량률을 낮췄고 국제대회를 휩쓸었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지만 엄청난 국가 경쟁력이 된 겁니다. 노트북을 열고 추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의 미세수술 성공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손가락 재접합, 안과 수술, 뇌신경 수술. 모두 정밀한 손기술이 필요한 분야였죠. 제조업 정밀도 통계도 찾았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평균 불량률은 글로벌 평균보다 23% 낮았어요. 특히 손으로 조립하는 정밀 부품 분야에서 차이가 컸죠. 모든 증거가 한 가지를 가리켰습니다. 30g의 쇠젓가락. 무겁고 미끄러운 이 작은 도구가 한국을 세계 최고의 손기술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을요. 일주일 만에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케네디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 식당에서 포크로 샐러드를 먹는 사람들을 보니 어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쇠젓가락만 썼거든요. 호텔에서 하루 쉬고 바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편집장이 제 책상 앞으로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쓸만한 기사 나왔나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정리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사진 60장, 인터뷰 녹음 파일 15개, 과학 논문 자료 8편. 편집장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전부 젓가락 얘기예요? 네. 근데 단순한 젓가락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 과학, 산업이 다 연결된 스토리예요. 3일 동안 기사를 썼습니다. 맨해튼 식당의 대기줄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할머니, 뇌과학 실험, 삼성 반도체 역사, 국제기능 올림픽까지 모든 걸 담았죠.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여러 번 바꿨어요. 마지막으로 정한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 쇠젓가락에 실패하는가,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한가. 기사를 편집부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일면에 실린다는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 주말판 커버 스토리였죠. 토요일 아침 신문이 나왔습니다. 제 기사가 일면 전체를 차지했어요. 사진도 크게 실렸죠.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한국 어린이 사진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기사는 6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죠. 이제 이해됐어요. 한국이 왜 반도체 강국인지.
우리 아이한테 쇠젓가락 사줘야겠어요. 어려운 게 가치를 만드는군요. 소셜미디어에서도 난리였습니다. 트위터에서 제 기사가 하루 만에 8만 번 공유됐어요. 페이스북에서는 15만 개 좋아요를 받았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실리콘밸리에서 전화가 왔어요. 구글 본사 홍보팀이었습니다. 기사 잘 봤습니다.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취재하러 오시겠어요? 무슨 프로그램이요? 브레인 트레이닝 런치요. 하드웨어 팀 직원들한테 주 3회 쇠젓가락으로 점심 먹게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마크 씨 기사 보고 영감 받았어요. 6개월 테스트해 보려고요. 2주 후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습니다. 구글 마운틴뷰 캠퍼스였죠. 구내식당에 갔더니 특별한 섹션이 하나 있었어요. 코리안 촉스틱스 스테이션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3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쇠젓가락으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백인이나 인도계 미국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서툴게 샐러드를 집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꽤 능숙했죠. 인사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힘들어했어요. 점심 먹는데 30분씩 걸렸죠. 근데 3개월 지나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참가자들이 정밀 작업 분량률이 줄었다고 보고했어요. 정말요? 아직 공식 통계는 아니에요. 근데 현장 팀장들이 느끼기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대요. 손이 더 안정적이고 실수가 줄었다고요. 한 직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40대 하드웨어 엔지니어였어요. 왜 참가했어요? 뉴욕 타임스 기사 봤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쇠젓가락으로 뇌 훈련한다는 거요.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어때요? 처음엔 짜증났어요. 밥 먹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싶었죠. 근데 지금은 재미있어요. 일종의 게임 같아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직장 생활에 도움이 돼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작은 부품 다룰 때 손이 덜 떨려요. 집중력도 좋아진 것 같고요. 구글뿐이 아니었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여러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어떤 스타트업은 아예 구내식당에 나무젓가락을 치우고 쇠젓가락만 비치했죠. 뉴욕으로 돌아와 후속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실리콘밸리가 한국에서 배우는 것. 이 기사도 큰 반응을 얻었어요. 그해 연말 아마존 연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 쇠젓가락 판매량이 전년 대비 580% 증가했대요.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현상이 된 거죠. 유럽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의 한식당들이 쇠젓가락 요청이 3배 늘었다고 보고했어요. 어떤 식당은 나무젓가락을 아예 없애버렸죠. 교육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욕의 한 몬테소리 유치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쇠젓가락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겠다고요. 4세 이상 아이들한테 주 2회 쇠젓가락 사용을 가르치겠대요. 6개월 후 그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20명 아이들이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쇠젓가락과 작은 간식이 놓여 있었죠.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따라했어요. 처음엔 다들 서툴렀죠.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음식을 흘리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아이가 마침내 포도알을 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죠. 다른 아이들도 박수를 쳤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걸 배우고 있어요. 1년 후, 제 기사는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신문협회에서 주는 특집 기사상이었어요. 시상식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젓가락 기사를 쓴 게 아니에요. 문화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매일 쇠젓가락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에 제 젓가락을 보관해요. 1년 전에는 콩 하나 집는데 15번 실패했지만 지금은 쌀알도 집을 수 있어요. 동료들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냉장고 옆에 쇠젓가락 세트가 10개나 생겼죠. 점심시간이면 책상에서 쇠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제시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마크, 이거 한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좀 넘었어요. 손기술 좋아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근데 확실한 건
이제 포크가 너무 쉽게 느껴져요. K-팝이 음악을 바꿨고 K-드라마가 스토리텔링을 바꿨습니다. 이제 K-숍스틱스가 우리의 뇌를 바꾸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식사 도구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만들었고 그 비밀을 세계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0g의 쇠젓가락. 무겁고 미끄럽고 불편한 이 작은 도구. 하지만 이것이 한국을 세계 최고의 손기술 국가로 만들었고 이제 전 세계가 그 지혜를 따라하고 있습니다.